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소연입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렇게 미술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의 논의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겐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 한국이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극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서 현재의 한국 정부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해서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이런 역사인식과 사명은 민주화와 한국 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박물관, 미술관 정책 분야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연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정책에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남겨두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정권교체에서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예술, 국가와 예술 또는 정치와 예술 등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든 아니든 간에 미술관의 민주화를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정책에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은 블랙리스트 이후의 미술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블랙리스트가 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미술관의 민주화를 둘러싼 복잡한 역사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에 관한 얘기를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국면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정점에 달한 격렬한 민주화운동과 제도적 민주화의 성취는 한국에서 박물관 미술관 연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인 박물관학을 넘어서서 박물관의 국가주의적 기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연구들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근대화 이후에 한국에서 박물관은 근대 국가체제 확립을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자 식민통치 수단,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을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 기구로서 국민 계몽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탄생은 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체제와 그 이후 지속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 재건 그리고 조국 군대화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성의 개조를 통한 인간혁명, 국민들의 정신개조를 조국 근대화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공보부가 만들어지고 영화를 비롯한 여러 예술 영역들을 아우르면서 국내의 선전, 즉 심리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박정희는 정권 연장을 기도하면서 공보정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68년에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가문화예술정책이 공보정책의 절대 우위하에서 전개되는 구조가 확립되고 모든 예술 분야에 대해서 행정 절차상 사전심사, 승인을 의무화하는 검열 통제정책이 고착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6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공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에 신군부의 정권 장악 직전 짧은 시절입니다. 이 군부 독재의 약한 틈새로부터 터져나왔던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국가문화정책에 관한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치 이념은 민족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이름하에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정책,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재능, 창의력, 표현의 자유, 비판 정신이 문화예술 활동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능과 창의력, 표현의 자유, 비판 정신을 보장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는 문화복지, 문화향수권 개념을 통해서 미술의 민주화, 미술관 민주화는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었을까요? 1980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수립된 제5공화국 정부는 민주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국가에 의한 국민의식 개조를 강조한 이전 정권 기조를 계승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는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주창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국립국악당, 예술의 전당 등 기념비적인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가반을 비롯한 민중미술 운동을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불온함으로 낙인 찍고 전시불허, 전시장 폐쇄, 작품 압수, 미술인 블랙리스트, 강제 연행 등의 폭력적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80년대 문화시설 건립뿐만으로 문화향수권 개념이 국가문화정책에서 실질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늘어난 문화시설에서 국민이 향유할 문화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통제하고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일 또한 국가의 정권하에 추진됐고 이는 경찰력과 같은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고루 향유하기에는 늘어났지만 개인의 재능 창의력, 표현의 자유와 비판 정신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탄압을 행사하는 국가의 이중 전략하에서 과연 미술의 민주화, 미술관의 민주화가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현실과 바른 비평가했던 성환경은 미술관이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던 미술 민주주의가 허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미술가들의 모든 활동이 미술관의 목표로 해서 미술관에 집중되고 대중들은 예배당을 찾아가듯이 미술관이나 화랑을 찾아가는 얌전한 전시의 순례자,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미술관에서 미술은 대중들에게 그저 좋은 제도,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체험일 뿐이었습니다. 성환경은 이렇게 신비하던 미술관 체험이 문화의 정의를 독점한 문화 수호자들, 제도의 전문가들과 국가 권력이 협력해서 그들의 문화 개념과 취향을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문화의 억압적 구조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최터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1985년의 한국미술 20대 힘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 이원홍은 오늘날 우리 문화는 정치의 종속과 투쟁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민족문화, 국민문화로 발전되고 승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예총 대표자들은 민족문화에 고조된 관심과 왜곡된 인식을 깊이 우려하며 운동 개념으로서의 민족문화를 예술 본령으로 전환시킨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즉 순수하고 예술 본령인 미술과 신비한 미술관 체험을 요체로 하는 미술 민주주의란 이렇게 미술 표현의 자유와 비판 정신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에 의해서 성립한 것이었습니다. 해서 성환경은 미술 민주주의란 대중을 무력화할 뿐인 미술애호의 사회적 가시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목상도 미술이 사회 문제를 떠난 초월적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이 지배자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도왔을 따름이라고 단언했으며 당시 제도 비판적 미술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예술가들은 미술제도가 비민주적인 폐쇄성을 벗어나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미술의 민주화를 위한 미술제도 개혁이 과연 성취됐을까요? 이 87년의 민주화운동 이후에 민주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가령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김효수는 정부가 체제 정당화나 통합을 목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욕구나 수요와 격리된 전시성 문화시설 건립에 주력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조와 자율성, 문화 참여의 기회, 국민 개개인이 내면적 요구를 표현할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의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체제 정당화를 위해 문화창조 내용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해야 하고 문화가치의 목표에 대한 정책 결정은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이념을 수렴한 합의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화정책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합의의 문화는 잊혀졌고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가 정부 주도로 가속화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정책 이념으로 삼아서 향후 10년간 1000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1991년에 새로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영역에서 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촉진하는 양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규제 완화로 등치되었고 규제 완화를 통한 박물관 미술관의 양적 확충이라는 기조는 1996년에 OECD 가입, 1997년에 IMF 위안위기를 거치면서 당연시됐습니다. 이 외환위기 직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아서 통제 중심의 국가 운영에서 성과 중심의 국가 경영으로 개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방향 설정이 IMF 사태 이후에 강제된 선택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과 중심의 국가 경영은 통제 중심의 국가 경영을 극복하는 길이었을까요? 성과 중심의 국가 경영과 민주주의가 과연 나란히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과 중심의 국가 경영은 데이비드 하비가 말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혁명의 다른 이름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 조직의 통폐합 축소, 공공기관 민영화, 경쟁원리 기반의 성과주의 제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999년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문체부의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도 200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 기관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민주주의 발전, 미술관의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었을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은 복잡한 법적 규정들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미술관입니다. 그리고 국립미술관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주체는 대통령, 총괄청인 기재부, 위임 승인 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행정적 연쇄성에서 설정됩니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적 설립 주체이자 소유권자인 국가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국가 개념은 실무적으로 관할 행정기관 내지 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상급 행정조직에 귀속됩니다.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문체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소속기관입니다. 즉 국립현대미술관은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으로서 행정조직상 종속적 위치에 놓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안은 이런 행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한 채로 이루어진 책임운영기관 지정은 한마디로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 종속과 미술관에 대한 국가의 행정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법률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지만 그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그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해왔습니다. 이것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에도 잘 나타납니다. 애초에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책결정 권한과 그 집행기능을 분리한 위에서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면서 성과 측정 기준을 개발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부 조직 중에 집행부문의 경영화, 성과주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결정 권한과 집행기능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런 분리가 고착화되고 정책결정 권한이 박탈된 것은 아닐까요?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2013년 행안부가 실시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조직 자율권 활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란 해당 기관의 자발적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만큼 상급 행정기관에 의한 적극적인 자율성 보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에 국가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상위부서의 간섭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로 인해서 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주무부처의 하청업체로 전락해서 관료제적 통제하에 강력하게 종속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또한 기존의 행정조직 체계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대신에 오히려 수직적 위계구조와 상급기관의 통제에 더욱 강력히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축소 및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200여 개 소속기관의 법인화, 공공기관화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문체부는 다시 운영 전문성,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법인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국가정책 전반의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강조된 기업경영주의, 고객중심주의는 국민을 관람객수라는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정책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미술관의 고객이나 소비자인 국민 또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미술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권리 이상은 갖지 못합니다. 즉 고객중심주의는 미술관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국민의 권리를 수동적인 소비자의 권리로 대체한 셈입니다. 그 위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논의가 진행된 지난 10년간 이명박 정부는 국립박물관 미술관의 무료 관람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형상을 기치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국민에게 한없이 친절해 보이는 문화향유 정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방대한 예술 표현의 검열과 배제 등을 수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상품 내지 예술상품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에 의해 장래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관리, 통제됐습니다. 그 방식은 매우 은밀해서 국민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나 비로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80년대의 성황경이나 이목상 등이 비판했던 허구적인 미술민주주의 또는 미술이 사회 문제를 떠난 초월적 예술이라는 고정관념이 지배자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문화의 억압적 구조의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문체부 산하기구로 설치됐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그 종합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 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 행정 등의 공적 또는 강요, 회유 등의 비공식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10년간 유형의 리스트에 총 9,273개,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 사유로 적시돼서 시국선언 명단에 포함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21,362명의 블랙리스트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 발간된 10건에 달하는 방대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100선은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점검 파일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건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미술 기타 건에는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외한국문화원 등에 의한 미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들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이목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적 검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국립현대미술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정원과 문체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문체부의 광범위한 산하기관들, 즉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집행기관들은 위계적 행정구조의 속성상 그 자체로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직적 위계적인 행정체계의 강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은 바로 블랙리스트 실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문체부 소속기관이면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정적인 지위가 이런 상명하달식 행정체계의 효율성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블랙리스트의 조직적인 실행은 결국에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라 좀 조야하긴 한데요. 제일 마지막 단계, 결국엔 국민 일반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최종 통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토 요시유키는 신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정반대로 사회 전체의 시정원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가 개입을 원리로 삼는 까닭에 이미 그 원리 속에 강력한 주권을 전제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정치에서의 주권 권력 강화와 결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 권력 강화는 예외 상태의 규칙화라는 통치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외 상태란 입법 권력이 아닌 법의 집행 권력, 즉 행정 권력이 기존 법 질서를 중지하고 정부 명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예외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시민이나 비시민을 정부 명령에 의해서 법 질서 외부로 배제하는 통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베는 이렇게 예외 상태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파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었던 모든 범죄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합법적 내전을 확립하려 하는 것을 현대의 전체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위반을 위한 최초의 문건으로 간주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을 좌파 우파라는 가상의 프레임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하고 분할을 통한 경쟁과 대결이라는 내전 상태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비판적 시민들을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지향한 국정운영 철학의 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 지금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성 같다.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 무드를 갖추고 불태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 세력과 싸워나가야 한다.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 좌파 척결 진도가 안 나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국가개조를 간 문화전쟁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5항은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예사가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학예사가 속한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는 국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주체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박물관 윤리강령은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문적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정수하자는 공인된 규범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업무 행위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만 박물관, 박물관직 직업윤리 등에 대해서 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리강령은 또한 관리 주체는 박물관 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에 조항한 국내법 또는 기타 전문 분야 윤리강령과 상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란 박물관의 존속, 전략적 발전, 자금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음이 박물관의 설립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말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국가, 즉 문체부를 비롯한 상급 행정조직들이 관리 주체에 해당합니다.
블랙리스트는 이상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과 그에 따라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박물관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중지시키는 정부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예외상태 규칙화가 역시 박물관 미술관과 관련해서도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함께에 대한 성찰로부터 도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박물관 미술관 정책 분야가 공백으로 제출됨으로써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정책에서 민주화의 성과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된 질문들을 저희가 다시 던져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의 착종,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의 행정종속 심화, 억압적 문화구조의 기한과 위법적 블랙리스트에 이른 일련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더 이상 미술관 수, 관람객 수의 증가와 같은 1차원적 지표에 귀속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박물관 미술관의 독립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재원이나 운영 형태에 상관없이 박물관은 자체 프로그램, 전시, 활동의 내용에 관한 자기관리 권한, 그리고 박물관 활동 전반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박물관의 전문성, 자율성, 통합성이 재정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반대 성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유네스코는 박물관과 컬렉션, 그리고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합니다. 여기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박물관의 기본 기능을 보호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조문이 보시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있는 이런 박물관 미술관의 역할은 미술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상태 규칙화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하에서 강력한 행정지배 통제에 구속된 미술관이라면 민주적인 미술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권위적인 미술관이 되기 쉽습니다. 닫힌 미술관이 아닌 열린 미술관, 성찰과 토론의 장인 미술관은 미술관 자체에 관한 성찰과 토론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운영 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비롯해서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예술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국선주나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 촛불혁명 동안에 국립현대미술관의 훼손된 공공성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광화문 광장에 세운 국립현대미술광장까지 미술관 밖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끊임없이 요청되고 이루어져 왔음은 많이들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찰과 토론은 이제 미술관 밖에서만이 아니라 미술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술관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과 미술관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지배로부터 미술관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미술관의 민주화에 관한 다양한 상상과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